3국, 핀란드 이런 데는 항상 대비 안 할 수가 없어. 폴란드 같은 4.7% 올렸고 핀란드도 3% 이상 올리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왜 오랫동안 갔느냐. 이거는 미국하고 EU가 참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러시아는 지금 뭐 부전자원도 없고 산업시설도 없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군비를 제공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선두 그룹이란 말이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독일을 대등 또는 일부는 능가했다고 봐요. 소음 수준에서는 독일과 대등 또는 이상. 그 다음에 지속 능력은 디젤 잠수함 중에 우리가 제일 장기간 버텨요.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최고 수준이죠.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방산이라든지 또 지정학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러우 전쟁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러시아와 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뭐 우크라이나 3국이 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보니까 다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제외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알래스카 지역 뭐 거기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을 끌어온 러우 전쟁의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중재한답시고 이제 여러 차례 지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뭐 3자 회담 한다고 했다가 유럽에서 안 됐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근데 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전혀 안 먹혀네요. 트럼프도 원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이렇게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재편하고 때로는 컨트롤하고 했던 이유는 미국이 그야말로 많이 원조도 해주고 국가의 이 정책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니까 누구 뭐 도움을 안 주겠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취하겠다 하니까 이런 전쟁 중에도 지금 옛날 같으면은 뭐 상당히 가서 한번 얘기하면 이 상당히 이 분위기가 진전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24시간이 아니라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중재가 안 되잖아요. 8월 15일경에 뭐 알래스카를 만난다 하는데 사실 이 전쟁을 마크 교섭회의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결정돼야 이게 휴전이 되고 종전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는 자기들이 뺏은 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나 EU 같은 경우는 같은 동병상련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은 아니 뺏긴 영토를 그냥 내줘? 그러면 뭐 EU 국가들 인접해 있는 국가들 다 긴장하는 거죠. 그래 그 EU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합치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안 먹게 들어가니까 푸틴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힘을 합해서 좀 협상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는 기대는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사실 낮고 일단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자. 그렇죠. 분위기 협상의 단계다. 분위기를 만들자. 그래도 협상을 중재하는 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다. 이걸 뭐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의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이 앞서서 러시아 전 대통령이자 메드베데프 국가안보부의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특히 데드핸드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잠수함 2척을 러시아 인근에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핵 긴장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꼭 냉전 시에 냉전이 끝난 지 한참 오래됐잖아요. 지금 냉전 시에 양 국가를 소련하고 미국하고 으르렁거리는 이 분위기가 재현될 조짐이 있어요. 지금 테드핸드라는 거는 사실 원어는 뭐 페리미터라고 그러더라. 페리미터. 요거는 자동 핵 보복 장치예요. 한 러시아가 80년대경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으면은 뭐 지휘부가 다 몰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 보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자동 핵 보복 장치인데 이게 데드핸드라 하는데 이걸 자꾸 꺼낸 이유는 이제 뭐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EU가 총 단합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너희들 군사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일종의 시그널이거든. 빨리 러시아 손들고 좀 협력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 핵 보유국이야. 초강대국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핵 문제를 또 살짝 꺼내드린단 말이죠. 나를 핵무기 보유고 초강대국을 함부로 너희들이 좌지우지하지 마. 이런 제스처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2022년 같은 경우도 북해에서 핵잠수함 띄우면서 마스터를 살살 보여줬잖아요. 핵무기를 쓸 수 있어. 만지작만지작했다고. 그러나 핵무기라는 거는 쏘면은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상호 확증 파기라는 거거든. 네. 그래서 자기들 그런 핵무기의 위력을 다시 보여주면서 냉전 시절 같이 우리는 양대국의 핵 강국으로서 함부로 할 수 없다. 건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본다면은 좀 긴장감을 조성하고 좀 무력 시위 같은 거.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협상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약간 양방으로 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뭐 건가요? 재래식 무기가 쭉 했는데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이렇게 초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거 하나의 제스처죠. 그런 것들이. 이게 뭐 더 심한 핵 위협으로 확장될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핵은 역사 이래로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잖아요. 그만큼 다 조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핵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뭐 핵잠수함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서 핵잠수함은 북해에 배치하나 태평양 가까이 배치하나 상관없어요. 신호만 정확하게 주면 날아가는 건 뭐 불과 수분 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미국의 19,500톤 그 거대한 핵잠수함을 핵무기 실어가지고 발틱해 막 수심 낮은 데 보내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모양새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그런 건 잘 모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안 보내도 뭐 신호만 다 이 통신 축선상만 있으면 다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이해는 이해하는 식으로 너 우리 핵잠수함 배치할 거야. 너 긴장해. 러시아는 핵잠수함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죠. 핵무기 실은 네. 핵잠수함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냥 말싸움을 하는 거지 말싸움. 예전에 나와서도 핵 잠수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차피 이거는 바다 밑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미 뭐 미국의 핵 잠수함이 러시아 인근에 가 있을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쓰는 잠수함은 항상 이 시간에도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대의 핵심 표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027년에 나토 회원국과 이 러시아 사이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언론에 따르면은 이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등 나토 5개 회원국이 러시아와의 이 국경 지대에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 역시 나토 분쟁 가능성에 최신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 러우 전쟁이 이렇게 나토와 러시아 간에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확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 해도 이렇게 질질 끌고 3년 6개월 걸렸는데 나토국을 전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로서는 우매한 짓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접 국가 폴란드나 뭐 발트 3국, 핀란드 이런 데는 항상 대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라도 러시아가 자기 국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푸틴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이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항상 위협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은 긴장하죠. 그래서 뭐 지금 국방비를 엄청 올리고 있고 뭐 폴란드 같은 4.7% 올렸고 핀란드도 3% 이상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나토 너희들 국가 5%까지 올려 2035년까지 압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인접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가 뭐 탱크 몰고 못 오게 뭐 자주품 몰고 못 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기뢰 뭐 금지 협약을 탈퇴하고 대인 기뢰 이런 것 같은 건 참 법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이제 네. 비인륜적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뭐 재가동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기류를 설치하겠다 국경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왜 오랫동안 갔느냐 이거는 미국하고 EU가 참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뭐 부전 자원도 없고 산업 시설도 없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에너지 팔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주 우매한 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인접 국가들은 지금 바리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류 설치하고 그다음에 탱크 사고 뭐 자주포 사고 폴란드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 그거를 그렇죠. 벤치마킹 네. 해가지고 루마니아 이런 데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막 무기 시장만 엄청 커지지 이제. 오히려 그런 긴장감 때문에 전력을 잘 준비를 하고 이 국경지대에 그런 전략 자산들이라든지 아무튼 무기를 잘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전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평화를 사랑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유럽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교훈을 보고 인접 국가들은 지금 재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 경제도 사실 또 3년 6개월 동안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확전될 가능성을 좀 낮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양측에서 다 이제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은 전쟁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니까 뭐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긴장이 조성됨으로써. 그러나 국민들은 피곤하죠. 항상 위협 분위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이 마가 정책이 독일의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사실 뭐 세계대전에 독일이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전범 국가이기도 한데 이 독일이 만약에 재무장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독일이 재무장하면은 인접 국가들이 긴장을 하죠. 1, 2차 대전 때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엄청나 반대했는데 지금은 EU가 하나 돼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협은 많이 줄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EU에서 아직도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군비를 제공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선두 그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두 번의 전쟁에서 반성하는 나라예요. 일본하고 많이 틀려요. 독일은 애국가가 3절까지 있는데 1, 2절을 안 부르고 3절만 부른단 말이죠. 그래요? 그거는 아데나워 총리하고 그때 당시 대통령하고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면 좋겠느냐. 대의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자기의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안 부르는데 1절은 주로 도이칠란트 über alles 그래요. 그거는 독일이 모든 것이 위에 있단 말이죠. 독일이 군림하는 국가. 군국주의, 뭐 제국주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 2절에 같은 거는 독일의 여성이 우위에 훌륭하다. 술, 노래 이런 거 사실 맞잖아요. 노래 이런 거 뭐 작곡가가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건데 3절에는 자유, 정의 또 이제 화해, 형제간의 화해 이런 거 있다고. 그러면 1, 2절 없애버리지 뭘 자꾸 그렇고 3절만 부르냐. 네.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새로운 걸 만든 건지. 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그걸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학생 내 딸 학교 다녔으니까 네네. 물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항상 개국가를 보면 생각이 난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로 최고가 아니다. 우리는 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훈적인 거라고. 그래서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또 독일에서 압박하고 뭐 요즘은 전쟁이 하도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미사일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제 독일 국민들이 단합할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그래도 당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과거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이제 EU 내 조직 그다음에 그를 반성하는 국민적인 태도 이런 걸 볼 때는 독일이 뭐 재무장을 한다는 거는 러시아의 견제 효과로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재무장을 하면은 방위비 5% 올리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방위 공장이 돌아가죠. 방산 공장이. 네. 그럼 경제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EU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나라가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EU에 지금 무기를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거기 굉장히 안 좋거든 기분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억제하기 바리케이트를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재건시키고 또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그다음에 자주국방에 대해서 각인시키는 이런 효과는 있지만은 과거 같이 독일이 뭐 재부장하면 절대로 하지 마라. 민족국가에서 그런 분위기는 좀 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뭐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고 독일을 중심으로 나토가 또 재무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감히 우크라이나 같이 침범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핵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핵은 그렇죠. 뭐 네. 영국도 가지고 있지 프랑스도 가지고 있지. 네. 그러니까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 세계에서 이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서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한 10여 개 국가에 불과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사실 독일에서 처음 그 잠수함을 들여온 국가였는데 이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의 경쟁력 현 시점에서 어디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하고 핵 추진 잠수함으로 나눠지는데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우리가 정말 머리도 좋고 솜씨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외교력도 뛰어나고 그런 덕분에 우리가 지금 독일을 대등 또는 일부는 능가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디젤 잠수함 판매 제일 많은 데가 독일, 그다음에 2등이 프랑스. 근데 이제 우리가 3등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기로에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상황에서 폴란드, 그다음에 캐나다,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 살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 거를 굉장히 군침을 많이 돌려요. 그러면은 군침을 내린다는 거는 이거는 잠수함이 괜찮다는 거 소문이 난 거거든. 비용도 좀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비용도 한 20-30% 싸고. 네. 독일 거 이런 데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잠수함 일단 조용하고 소음이 적어야 돼요. 이런 하이테크 날이거든.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장비 설치했을 때 소음을 줄인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체크해 가지고 소음줄을 달지 않아요. 일단 안 잡히고 먼저 잡아야 되니까. 내가 시끄러우면 먼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물속에서 고속으로 균형감 있게 그다음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은 괜찮느냐. 과거에 2차 대전까지는 기뢰와 어류였는데 지금은 기뢰, 어류, 그다음에 잠대함, 잠수함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잠대치, SLBM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 그런 건 무장에서는 우리가 최고예요. 소음 수준에서는 독일과 대등 또는 이상. 그다음에 지속 능력은 디젤 잠수함 중에 우리가 제일 장기간 버텨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우리가 최고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못하는 건 핵잠수함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선박용 핵 추진 원자로는 지금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려던 논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대북 억제, SLBM 억제, 두 번째는 대중국, 대일본, 미군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군이 없으면은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항상 찝쩍거려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주변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다. 비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그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은 잠수함은 건조해서 가장 탑 클래스로 가는 거예요. 디젤 잠수함은 원자로까지 실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길을 열 수 있고 특히 잠수함 함정용 핵 원자로를 만들면 아주 소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세병선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LNG 운반선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산업 파괴부가 크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디젤 잠수함의 탑으로 간 우리의 현 여건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자주국방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 제조를 후보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임명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해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나 도입을 논의할 길을 찾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전통 잠수함 강국들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론조사는 75.2%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무엇라는 거 디젤 잠수함은 뭐가 다르다는 거 많은 국민들이 알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주장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이후에는 계속 북한이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그다음에 ICBM 발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를 견인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우리가 견인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나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이 SLBM을 쏴가지고 500km를 달려 성공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미국도 이거 ICBM 적당히 생각했는데 기술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SLBM 쏴 올리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긴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해서 우리도 핵잠수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만들어지려면은 세 가지가 요소가 크게 작용해요. 첫째는 기술력이 있느냐. 그렇죠. 네. 기술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돈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 만들 정도로 충분히 우라늄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적인 여론이죠.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네. 그거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그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겠다고 하고 있거든. 그게 SLBM이거든. 김근욱 영호함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비등 올라갔어요. 그럼 기술은 두 가지. 잠수함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그건 다 됐어요. 우리는. 기술 디젤 잠수함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 이미 여러 국가가 살려고 하잖아요. 다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원자로도 우리가 이미 스마트 원자로를 팔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돈. 우리가 세계 경제력 10위권이 항상. 지금 보면은 어떤 기관에 의하면 5위, 군사력이 5위다, 6위다, 경제력은 10위권이다. 이 정도면은 경제력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키 포인트로 작용되는 게 원자로에는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라늄은 일단 IAEA에서 이제 허가를 해야 돼요.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NSG라는 게 있어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이라고 그 우라늄 공급국 간에 맺어진 협약이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NPT, IAEA 이거는 거의 미국이 통제해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기. 그래서 거기에서 공급국에서 사가는 나라는 다 감시를 해요. IAEA, 우라늄 공급국, 사가는 나라, 수급국 이 트라이앵글이 형성돼 가지고 어디다 쓰니 다 감시해요. 또 이거 사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네. 핵무기 원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재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못 만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역시 농축 시설이 없어요. 다 사와야 돼 우리도. 사오는데 그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IAEA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IAEA에 보고하면은 우리 핵무기는 안 만들고 군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려고 해. 그러면 IAEA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면은 야 니네 만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러나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도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는 만큼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위협이란 말이죠. 네. 북한의 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전방에서 막아줄게. 막아주려면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추적 감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디젤 잠수함과 안 된다. 장기 작전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이런 게 다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 되면은 우리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겠다. 핵 추진 잠수함 만들겠다. 너희들 지원 협력은 해주라. 그러나 협력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 그룹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대급부를 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거는 원래 핵 주권하면은 우라늄 농축부터 다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핵무기까지 만드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NPT하고 IAEA 이제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핵무기 말하는 건 전 상관없겠다. 없는데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의 추진체로만 사용하겠다. 그것도 우라늄 저농축 20% 미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근데 그거랑 군함에 쓰려면 이제 IAEA는 복원해야죠. 그런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SLBM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으로 우리는 갖지 않는다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보다 경제력도 40~50배 뒤지고 명목 GDP 같은 거는 100배 처지는 그런 나라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이런 얘기가 되면은 군이 국방부가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도 한 만큼
조용히 추진하는데 로드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리라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정부 대상으로도 뭐 미국에서도 이제 국방비 압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너희도 이제 미국의 힘을 빌리지 말고 자치적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홍축을 허용해서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갖추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공식적으로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정상회담 때.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북한의 위협이 세다고 판단은 안 했었어요. 그러나 너희들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다. 영국에 우리는 유사일에 영국에 원자로를 파는 거 그때 기술 지원하는 거 한 번밖에 없다. 그러나 그거를 지금의 다른 한국에는 할 수 없는데 그래 하고 나서 2021년도에 호주에다는 오커스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사실상 우리를 기만한 거지. 그런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파이브 아이즈는 그야말로 앵글 섹슨족이 딸도 뭉쳐 있잖아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네. 근데 그 나라 호주는 해주고 우리는 안 주냐. 우리는 뭐 70년 이상의 핵 혈맹인데 네. 우리도 섭섭함이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주장한 적이 있는데 혈맹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핵무기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한미 공동 위협을 최전방에 막아주겠다. 그러려면 핵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걸 뭐 협력이 안 되냐. 제가 정상회담 가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SMR, 소형 원자력 모듈이죠. 를 개발할 경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추가로 건조될 4톤급 장보고 3, 배치 3 세척이 핵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2004년도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을 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시 중단됐었는데 그때는 이 북한이 이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절명의 명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저도 전역한 이후에도 그거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원자로는 지속적으로 응용 연구를 개발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MR은 이미 작년에 이제 TV조선에 보도됐지만은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술력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박용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이제 현역이 안 있기 때문에 분명히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잘못되면 내가 뭐 비밀을 노출했네. 나 비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SMR 만들고 있고 그래서 선박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라늄 농축 우라늄만 제대로 공급되면은 그런 문제는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국방부는 호주, 영국, 미국 안보 협정에 따른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계획을 재검토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에 따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 제공 계획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기회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건 중국의 부상이잖아요. 그렇죠. 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금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 억제를 위해서 호주를 키우겠다. 그래서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커스가 결성되고 거기에선 핵잠수함을 미국 버지니아급 3척을 중고 정도로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2척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운용하면서 노하우가 되면은 영국하고 호주하고 설계를 공동해 가지고 오커스 클래스를 만들자. 이게 큰 그림이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 1년에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것도 겨우 막 뭐 총 동원해서. 근데 그거를 호주 것까지 주려면은 1년에 2척, 3척을 만들어야 돼. 능력이 안 돼요, 미국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도 이제 처음 계획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의회에서도 야, 아메리카 퍼스트 해놓고 우리도 못 하는데 왜 호주 주냐. 그러니까 좀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 나라 잠수함 공급하기 바쁘다고. 근데 일단 말은 해놓고 영국하고 호주는 계약을 했단 말이죠. 설계하겠다고. 그러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취소되지는 않으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거대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딜레이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업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안단 말이죠. 잠수함 건조능력도 알고 뭐 이지스 구축함 건조능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할지라도 우리한테 부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여기는 뭐 핵 원자로 같은 건 우리 안 해. 그러나 다른 부분 잠수함 만들 때는 섹션을 여러 개 나눠서 해요. 한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섹션, 두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게. 우리가 뭐 잠수함 잘 만들잖아. 핵 원자로 부분을 빼놓고는 뭐 다른 데는 유사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수함 정비, 미국의 잠수함 정비 같은 걸 많이 해주면은 우리가 참여를 하면은 미국에서 자기들 신조 함정 건조하는데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둥 1, 2 그래요. 그 핵잠수함 만드는 게 기둥 1, 필라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양자 기술, 뭐 AI 기술, 뭐 그다음에 뭐 통신 기술, 뭐 우주 기술 이런 거는 필라 2, 기둥 2 이게 두 개 나눠졌어요. 오커스가. 근데 거기 필라 2에는 참여할 국가 있으면 참여하세요 이렇게 오퍼를 했다고. 그때 우리도 그거를 이제 지난 정부에서 참여한다 안 한다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협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 필요한 거를 우리가 또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만나야 돼. 만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바, 호주가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오스탈 호주 조선소 군함 만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나오션에서 19.9% 지분을 확보했어요. 직간접으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야 우리 같이 협력할 수 있어 하면은 호주 같은 경우 화이 나시죠. 그러나 그것이 뭐 비밀이다 하고 뭐 미국에서 바리케이트를 쳤는데 솔직히 미국이 영국에는 통째로 줬단 말이죠. 원자로를. 근데 뭐 우리한테는 안 하고 호주한테 줬어요. 우리는 혈맹인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주기만 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면 미국도 이제 서서히 한국과 그 분야도 한번 협력해 볼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우리 기술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 방송 듣고 정부 관계자들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계획을 재검토한 게 뭐 호주를 뭐 동맹에서 제해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네 핵잠수함 만드는 것도 버거운데 그런 상황에서 호주를 지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공백을 한국이 메꿀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협상을 잘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면 돼요. 호주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네네.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 원자로에 들어가는 농축원하는 만 안정적으로 공급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호주가 급하고 미국이 큰 소리 빵빵 쳐놓고 호주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힘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한국에 요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미국이 체면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잘 안 된다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데 우리 조선소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물밑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죠. 우라늄 같은 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호주와 같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 기회에 우리도 설치하자. 일본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하냐. 일본은 1988년도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제철을 다 확보했지 않느냐.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일본에서 반대급부를 줬어요. 기록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1,500억 불을 지금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우리는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 미국이 못하는 부분, 호주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메꿔주면서 우리 것도 얻어내고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제철시설도 얻어낸다면 지금이 그런 일을 할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정부 관계자들이 이 방송을 잘 듣고 좀 현명하게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좀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우리 정부가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최근 방위비 증액을 내세우는 EU 국가들의 유럽산 무기 구매 우선 계획으로 한국이 이제 발목을 잡히자 특사단을 꾸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소거가 될런지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의 압박을 뚫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폴란드하고 K9 자주포 K2전차 1차 계약한 이후에 2차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융 지원이 안 됐어요. 금융 지원. 우리가 돈 금융. 빌려주는 거. 맞아요. 수출 네. 금융 지원 안 됐는데 이번에 7월 달에 180대 K2전차 180대 해가지고 9조짜리 했잖아요. 계약을. 맞아요. 했죠. 네. 그때 될 때도 걱정을 했어요. 이 폴란드 정권 바뀌면 어때? 이거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EU에서 반대하면 어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 그 우려가 이제 불식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특사단도 보내고 한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 한국을 경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잠수함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긴장되는 거지. 자기 시장을 잠식될까 봐서. 그래서 뭐 긴급하게 유로 방위 기금 해가지고 1,500억 불. 그럼 막 225조 정도 돼요. 네. 거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유럽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은 거기 저리로 빌려주겠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외국의 유럽 의지에서 사오는 거는 10%만 지원해 주겠다. 응? 150억 유로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다. 그러니까 막 압박을 하는 거지. 사오지 마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해. 네네. 우리가 지금은 뭐 자금률이 20%지만은 2030년도까지 자금률 60%가 올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EU 그 방위기금 이런 걸 쓰기 전에 우리가 지금 폴란드하고 잘 협력해 가지고 결국에는 최근에 들어서 뭐 9조짜리 성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가 수출 금융 지원을 더 한도액도 느리고 그다음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방산 기금 만들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EU가 방위 기금으로 지원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금방 방산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그럼 뭐 3년에서 5년 걸리거든. 그렇죠. 이 기간에 우리가 석권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빨리빨리 빌려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EU한테 욕을 안 한다 먹이려면은 우리 생산 기술을 이전을 해야 돼요. 현지 생산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유럽에서 생산하는데 뭐가 문제야. 니네 경제도 올라가고. 근데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수품 공급하고 기술자 지원해주고 이런 걸 막 MR로 개념으로 수십 년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EU가 너무 우리를 경계하고 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사단을 보내고 한 거는 좋은 건데 특사단도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돼요. 특사단 갔다 오면 레포트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하고 그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출금융지원 왜 안 돼? 방위기금은 왜 이 구성이 안 돼? 이런 걸 내부 토의해가지고 키워줘야지. 가서 생색내고 한번 갔다 오면 끝. 정치적으로 이런 거는 불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문제는 다 안다고. EU가 우리를 강력하게 견제하겠다는 걸 알고 있고 EU 플러스 미국까지 우리를 견제하려고 해요. 특히 항공기 같은 거 KF-22 이런 거를 수출을 하면은 미국 시장이 부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경쟁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특사단 갔다 온 그런 개념도 우리가 무기 파는 나라 수시로 이제 대통령이 뭐 특사는 필요에 따라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 거냐 어디 가서 정부에서 지원할 거냐 그다음에 정부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걸 식별해가지고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해주면은 우리 기술력은 뭐 거의 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들 좋아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야말로 방산 그동안 맨 투자만 했는데 이제 벌어들여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정에 타결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원래는 이제 25% 미국에서 제시를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15%로 낮췄는데 그만큼 이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 이번 마스가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대체적인 중론이 마스가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거죠. 마가 프로젝트 Make American Great Again인데 거기다 S 쉽빌딩을 집어넣으니까 마스가 하는 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이제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걸 집어넣음으로써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을 맞춰진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1,500억 불이면 대단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뭐 그 대단한 돈이고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필리 수원소를 하나 인수하는데 1억 불 들었어요. 1,400억 정도. 네. 1,500불이면 1,500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다 다 쓰겠어요.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뭐 살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미국의 배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MR로 시설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됐지만은 한국이 엄청난 성의를 보였네. 그럼 우리 미국의 이익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들 다 돌려주고 있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호응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우리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어떻게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찾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90%는 미국에 남기고 10%는 미국에 그건 경제 논리상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네. 어린애들도 다 그건 안 맞는 얘기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회 지원해주고 그러면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들이 가장 꺼리는 거 뭐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까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미국하고 공동 설계하고 공동 건조해가지고 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미국도 우리한테 응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유도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NCG라고 있잖아요.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이라고 했어요. 뉴클리어스 그게 이제 핵 협의 그룹이에요. 핵 협의 그룹. 미국이 만든 거. 네네. 우리가 핵 확장 억제를 해주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다만 핵무기 만들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래 NCG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확장 억제 확실히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SCG를 만들자. 쉽빌딩 컨설터티브 그룹을 만들자. 조선 협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받을 거 받고 어떻게 뭐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소에도 일정 MR로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이나 현대 이런 데서도 물건이 일정하게 들어와야 슬롯 도커도 비워놓고 하는 거지.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또 조선소 일꾼 내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정부하고 정부들끼리 이렇게 상의하고 일정하게 물량을 공급해주고 미국이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조선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다가 정부에서 막 물량을 주다가 조선소로 기술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다 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혁신도 안 하고 그러다가 뭐 오랫동안 되고 정부에서 수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일정하게 뭐 물량도 수주를 해야 조선소가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그 양국 간의 협의체 SCG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협상의 지렛대를 잘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하신 뭐 우라늄 전홍축, 핵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뭐 그런 뭐 미국의 사실상 허가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같이 뭐 우리나라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까지 우리가 봐야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조선업 협력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다.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같이 설계한다는 건 좀 내가 좀 너무 나간 거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거예요. 미국이 제일 꺼리는 것 중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항공모함은 자기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그건 네네. 누구도 넘사벽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 전 단계 참저 군함 뭐 군수 지원함이든지 연안 네. 전투함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 같이. 거기까지 가서 그때는 한참 오래 걸릴 때니까 그 이후에는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시설 투자해 주고 뭐 배 만들어 주고 그뿐만 군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LNG 선박이나 쇄빙 LNG 쇄빙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초대형 유조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절실하거든. 지금 다 노후돼 가지고 거기서 막 그 쉽스폰 만들어 가지고 다시 정부 보조금도 주고 세제 혜택 줄 테니까 참여하시오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도 만들어 주고 하면서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미국도 공급해 주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또 다른 국가에도 팔고 연안 뭐 군함까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하는데 왜 우리도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 해야지. 네네. 그죠? 그래야지 상호주의가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뭐 과거에 미국 우리를 많이 도와준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우리도 협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도 네. 파병도 같이 하고 뭐 다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야말로 우리 걸 주고 우리도 원하는 걸 받아내는 이런 상호회적인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는데, 근데 최근엔 보니까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방향이 선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주한미군 감축 얘기는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 됐다가 이제 나머지 끝날 것 같은데 네네. 제 일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저 방위비 분담 500% 안을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하고 틀려요. 미국은 의의가 엄청 권한이 커요. 그랬더니 대통령 혼자 떠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국방 수급법에서 28,500명 철수하려면은 의회 동의 얻어라 매년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뭐 본인은 내가 이렇게 1,500억 불, 뭐 3,500억 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이런 걸 막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어요. 사실. 아니 방위 분담 우리도 이제 매년 한 3조 5천억 4조 정도 주는 거예요. 직접비가 1조 5천억이고 나머지 뭐 세계 최고의 그 평택 기지도 있고 오산 기지도 있고 그런 간접비까지만 한 3조 5천억 4조 원을 줘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겨우 매 주장하는 게 1조밖에 안 받는다 그래요. 그 1조도 누적돼 있어요. 지금 쓰지도 못해요.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은행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더 내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한테 막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고 그러고 벗겨먹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28,500명인데 45,000명인가 88,000 이런 식으로 얘기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신빙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이제 3년 반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의회는 쭉 하잖아요. 미국은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지 행정부에서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 그때 미국 의회가 굉장히 커요.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주일 미군도 있고 주한 미군도 있는데 주일은 일부는 아시아 전략의 코너스톤 주춧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 조하에서는. 그다음 한국은 린치핀. 그 둘 넘어지면 집이 무너지고 마차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중요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어떤 장성이 한국은 큰 한국마음이다. 중국 턱 밑에서 맞아요. 중국을 고정된 한국마음이다. 그 정도로 네.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떠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축을 하든지 철수하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고 막 철수하려면 철수해 하면은 당황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뱉은 걸 이제 의회에서 딱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우리보다 자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전략을 해서 그다음에 주한미군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제일 목적은 북한의 재남침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거였다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도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남한이 압도한다고 알아요. 미국에서도. 네. 우리가 무기 성능도 많지 전쟁은 돈 없으면 지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핵무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핵 확장을 우리가 해줄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대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북한 재남침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들어주고 이 정도 살기 좋은 그 주한미군 기지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잘 해줬잖냐. 엄청나게 대접도 잘해주고. 진짜 우리 주한미군들은 선호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대접을 잘 받. 그렇게 해줬는데 자꾸 주한미군 문제만 있으면 철수한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자꾸 농락하는 거. 이건 아주 안 좋은 버장머리고 좀 센 발언인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일기 때부터 계속 주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오히려 더 중시하고 있다고. 미국 전체적인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확실히 더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죠. 우리의 국익은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뭐 훨씬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트럼프하고 엇박자를 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전자권 환수 이슈가 재점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한미군의 역할이 좀 바뀌죠.
그동안 계획했던 것이 이제 지금은 전시가 되면 데프콘 3 이상 되면은 주한 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이제 작전 통제권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 한국군 퍼스트는 부사령관 역할을 한다고. 전쟁은 미국이 끌고 가는 거고 우리는 보조하는 거, 지원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향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휘자가 되고 미국 부사령관 퍼스트가 이제 지원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 차원에서 보면은 주한 미군이 책임지고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세계 1등 국가 최대 강대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원하는데 미국에서 기분 나쁘면 야, 나 지원 안 해줄 거야. 응?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를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렇게 부사령관으로 간 거는 거의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수대 정권이 있으면서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북한이 도발할 때가 되면은 미사일 쏘고 막 긴장감이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걸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건 북한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는 북한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사용하기 힘들어요. 김정은이가 돌아버린다든지 죽었다 뭐 나 죽고 다 죽는다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휘권 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전쟁 억제력 그런데 주한 미군이 자기가 전쟁을 딱 끌고 간다 생각하면은 억제력 면에서는 오히려 낫죠. 내가 지휘해가지고 북한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겠어 하면은 하는 거하고 한국군 네가 가고 내가 따라갈게 하는 거 틀리죠. 억제 차원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러다 또 한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이기고 봐야 되잖아. 이기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기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도 마찬가지 다 피해는 입는 건 마찬가지인데 첫째가 억제, 둘째 이기고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뭐 지휘관하는 게 좀 유리하죠. 그래야 뭐 신속하게 지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평시작전권을 이미 우리가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도 언젠가는 이양하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에 양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급하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하게 뭐 남들이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할 정도로 이 정도면 북한의 핵 문제까지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강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때는 막 미국이 서둘렀었거든. 네.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 성격들은 다르지만은 저는 뭐 해도 크게 우리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점 가서 큰 소리 치면 돈을 내가 내야 되잖아. 그지? 그렇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미국 가 그러면 내가 국방비를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 수백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이 같이 하겠다는데 굳이 그걸 뭐 자존심 내세우면서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크할 건 체크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우발 상황을 다 상정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 미국도 자존심이 안 상하겠네. 이 정도 되면은 뭐 나는 해도 된다.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양국의 이익이 합치하면 그때는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뭐 공약 때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서두를 건 아니고 이해득실을 잘 따진 다음에 서서히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공약도 그 상황에 따라 약간씩 수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국익이라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은 아메리카 그리 가는 거고 코리아 퍼스트면 코리아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 박수 칠 게 아니라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에서 항상 그것도 고민하고 전자권 전환 이런 것도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는데 어떤 것이 유리하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우리에다 뭐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굳이 막 우리가 빨리 해달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위도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미안한 마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구독해달라 했는데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100만 조회수 올라간 것도 있고 네네.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좀 어려운 주제지만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미국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코리아 퍼스트라고 안 해도 되는지 왜 박수만 치는지 이러면서 정말로 국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모든 정책과 그런 것들이 전략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상황에서 한국도 어떻게 된 퍼스트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관련 당국자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근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